원내 대변인. 오. 네, 원내 대변인. 예. 그리고 이분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어제도 또 엄청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김현정 의원님 박수로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관계가 어떠십니까? 우리 친합니다. 예 같은 부대표도 하고요. 네. 우리 의원님은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이 부대표 겸직입니다. 그래요? 부대표 중에 원내 대변인을. 부대표가 몇 명이에요, 근데?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열 몇 명 돼요. 예, 열 몇 명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부대표네. 나는 아니죠. 170명 중에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같이 방송도 출연하고 있어요. 두 분이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방송이 아닐 수도 있다고 또 제작진이 또 보내네요. 아니 그러니까 넥타이가 어제맨 넥타이 색깔이 아닌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러면은 그 유튜브로 예전 거를 이렇게 다시 업로드 하나? 제가 또 라이브에 있는 걸 봤거든. 아니, 그럴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넥타이 색깔이 어제맨 넥타이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됐어, 그냥 한번 웃었으면 좋겠어. 아니 중요한 거는 개혁신당이신가요? 아니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신당으로 오해받아도 항의를 안 한다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강력 항의할게요. 고맙습니다. 강력 항의.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김현정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또 엄청난 중요한 대장동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지. 예.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해야 되니까. 인정해야 되거든. 대장동이 얼마나 시끄러웠어. 맞아요. 난리였잖아요.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나왔잖아. 네. 근데 그거 다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은 쓰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지금 진실의 퍼즐은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성남시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거야. 아파트 짓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대장동이 판교 근처라서 이게 또 아주 인기가 좋았나 봐. 예. 그런데 전임 시장은 민간에게 이 사업권을 다 넘겨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민간 그리고 성남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한 거야. 아. 그 결과 성남시가 민간 업체가 챙겨갈 5,500억을 성남시가 챙기게 된 거예요. 이건 매우 성공한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요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바꿨었냐? 이재명이 민간 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줬다. 됐죠? 네. 돈을 준 구조는 어떻게 짰었냐? 민간 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등에게 돈을 줬다. 네. 이게 구조야. 네네네. 됐죠? 네. 잘 됐나요? 네. 증거는 없고요. 오직 증언만 존재했습니다. 자, 개발업자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22년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3억여 원을 건넸다.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허. 자,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이번 정진상 재판에서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번 얼마 네. 전이야. 9월 19일이야. 네. 그때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한번 볼까요? 완전히 바뀌는데요.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이 검사한테 들어. 엄청난 증언이야. 이거는 엄청난 그렇죠. 진술이야. 어. 이게 이번 법정 진술입니다. 엄청나잖아. 네. 대한민국이 대장동으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거 왜 뉴스 안 나? 좀 엄청나죠. 네. 자, 그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진실.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는데요. 남욱의 5월 법정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분명하다. 어. 유동규가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자꾸 재촉하니까 이거 쳐야 돼. 빨리 돈 좀 줘.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네네. 자, 8월 12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네. 당시 유동규가 형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랑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까 철거업자 얘기 나온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좀 전에 그 앞에 거 좀 전에 철거업자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 철거업자에게 철거업자 빌린 돈 얘기. 때문에 요 다음. 예. 철거업자에게 유동규가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네. 됐지? 형들이란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 그렇죠. 됐지? 자, 그런데 이 철거업자가요.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철거업자가. 그 철거업자가 네. 이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중 핵심 부분만 살펴봅니다. 네. 당시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 받았다. 그럼 철거업자한테 다 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끝났잖아.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끝난 거 아니야, 임마 이제. 뭐야?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 완전히 딱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끝났잖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똑 떨어진다고 똑 떨어지잖아. 어. 너 왜 근데 기사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 죄송합니다. 대단한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뉴스야. 자, 그러면 네. 여기서 그러면 남욱은 그동안에 왜 거짓말을 했을까? 5월 재판정에서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22년. 자, 아니 2025년 5월. 25년?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큰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검사들과 정영학이 허위 사실 프레임을 짜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놓고 모르는 내용을 제가 했다고 했다. 구속도 되고 재판을 1년 넘게 받으면서 힘들게 받았다. 솔직하게 검사들과 싸우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여기 2025년입니다. 이거 잘못 적힌 겁니다. 2025년입니다. 네. 검사들과 싸우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다. 됐지. 이제는 뭐 다 됐지. 네. 이제 우리 김현정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어. 아니, 이제 구현해 주셔야죠. 구현해 아니 아빠 주셔야죠. 제가 할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구현.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그 이 유동규니까 그 토건 비리업자들이 이제 유동규, 남욱 등이 기소된 것이 21년 10월 달이었어요. 21년 10월 달에는 그 대장동 비리업자들 4명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만 기소가 됐거든요. 뭐 횡령, 배임 등으로. 그런데 갑자기 22년 7월 달에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가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그 이재명, 정진상을 추가로 22년 10월 달에 기소를 합니다. 추가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추가로 기소한 유일한 저게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진술 하나였구나. 유동규 진술 하나. 그래서 유동규가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검찰에 완전히 이제 그 매수되었다, 이런 비판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그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아까 그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아닌 걸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네. 역대 최대 이익 환수를 냈던 성공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그 대장동 토건 비리업자들하고 50억 소위 50억 클럽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탁이 사실은 본질이었어요. 네. 그래서 22년 초에 그 50억 클럽으로 대변되는 그 곽상도라든지 뭐 그 관련된 사람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 검찰의 수사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22년 7월 달에 정권과 수사검사 바뀌면서 확 그냥 이재명, 정진상, 김용 쪽으로 이 저기 그 프레임이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되었다라는 우리가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었죠. 그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거죠.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좀 했지만 그 남욱의 진술이 그 김용 전 부원장의 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 판결에 그 아주 그 결정적인 저 증거였어요. 네. 남욱의 진술이. 아. 그 왜 항소심에서는 타임 구글라인의 증거 네. 능력자도 인정하지 않았었죠. 안 왔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유죄의 가장 그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번복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번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죄 그 김용을 유죄로 판결한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는 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이 내용을 좀 신빙성을 좀 더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얼마 전에 22일 날 법사위에서 왜 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장동 김용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강백신 검사가 나왔어요. 네.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남욱의 진술은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현희 최고가 질문을 했어요. 그 검찰 그 남욱이 22년도에 검찰에서 검사한테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 이제 3억 그 저기 줬다는 걸 형들한테 네네. 줬다는 것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 있냐고 물으니까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사실관계를 정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강백신 검사가 이 기소할 때에 이 남욱의 진술을 결정적인 것으로 해서 기소했고 그걸 통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거기 그 법사위에 나와서는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네네네. 라고 거기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김용을 유죄로 그 기소하고 선고했던 그 재판에 있어서만 또 남욱의 진술을 그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얘기잖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 스스로도 네. 지금 그 자기가 그 기소하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모순적인 증언을 한 것이죠. 심각합니다, 이제 상황 자체가. 이사는 그 네. 검찰 개혁하고도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권 문제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논란이 있는데 아,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 좋아합니다. 네. 자, 보안 수사권은 정말 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예, 보안 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소위 이런 경우들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속칭 사건 마사지, 진술 마사지 이런 표현들을 좀 속어로 쓰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진술들을 갖다 이제 교정을 시키거나 그렇죠. 가이드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을 또 제기를 하는 그 보안 수사권 존치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 과거의 검찰의 행태들을 봤을 때 일부라도 어떤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네. 그런 우려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지금 남욱 씨가 뭐냐면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변호사인데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한번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남욱 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만연하게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진술을 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가이드에 따라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핵심 증거인 진술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여러 지금 뭐 관문권 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맞습니다. 뭐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아유. 등등의 것들을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의 하나의 또 단초를 네.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 요청을 했거든요. 당에서 감찰이 필요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혐의들이 확인이 된다, 어떤 네.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되면 그 바뀐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장관이 직접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네. 네. 그런 조치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네. 진상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검사님한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그 입법 청문회 다 보셨을 텐데 어미준이라든지 박상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대장동 건이라든지 이거 진술 조작의 혐의가 굉장히 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검사 입장에서 솔직히. 아니, 그거는 뭐 진상을 파악해봐야 되는 건데. 해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모든 권력은 권력 내지 권한은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줄이냐의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만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그건 마찬가지고 뭐 맞습니다. 군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남용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게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이 스크리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이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증거 조사를 통해서 스크리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과정은. 네? 그 과정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100%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도 꽤 있으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자기가 사건을 이른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고 이제 한쪽으로 쫙 몰아가는 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른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네, 돼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보안 수사권, 뭐 수사지휘권 뭐 다 없애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냐?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의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네. 그 가능성은 항시 있는 네, 거죠. 그 얘기는 뭐 우리 많이 근데 했으니까.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니까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했다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남욱이 진술이 번복된 것도 있지만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 자기는 2010년 이후에는 남욱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철거업자 빌려준 돈 3억을 다 받았다라고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물증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배신 검사가 그러니까 그 철거업자가 예. 대법원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게 언제예요? 최근에 냈습니다. 최근에 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네. 그 내용도 확인을 하신 거고. 네네. 어. 그 실제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철거업자 이야기로는 유동규를 통해서 성남시 철거 어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좀 미뤄졌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안 지키니까 야, 예. 돈 내놔. 그렇죠. 이렇게 했던 네네. 건가 봐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아니 오래돼서 많이 잊혀졌지만 유동규가 평상시에 그 생활 습관이 막 그 뭐 술집 가면 팁으로 막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막 여자친구한테 고급 외제차 사주고 그런 얘기 많았죠. 펑펑 쓰고 막 이랬다라는 것도 멋있게 살았네. 아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했던 그 철거업자의 그 진술서도 있고 또 강배신 당시 수사와 기소를 했던 강배신 검사가 법사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그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검찰의 조작 수사의 터잡은 조작 기소였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대한민국 대선을 흔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진짜 큰 사건이야. 이거 근데 이상하게
언론은 어떻게 그 성격들이 다 똑같아? 왜 한 번 관심 동시에 있고 한 번 동시에 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요. 딴 거 참 신기합니다. 이럴 때는 되게 관심이 아예 없어. 네. 그러니까 언론이 또 아예 안 다루니까 매불쇼를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이제 항소심 선고할 때 저도 그 법정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타임 구글라인이 새로운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타임 구글라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에는 그 증거로 채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당연히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 돈을 줬다는 유원홀딩스 네. 그 시간과 장소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없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자택이 명확합니다. 있었다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면서 네.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검사님은 왜 화가 안 나요? 아니 그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 채택을 안 했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 왜 화가 안 나냐고. 네? 왜 화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난 그게 궁금해. 왜 화가 안 나? 아니 왜? 솔직히 내가 신문 어. 4개 정도 보는데 네. 나 그 기사를 못 봤어. 이게 문제야. 언론도 이게 문제야, 진짜. 이거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 더 문제는 내 이거는 진짜 뭐 두 분한테 좀 해당성은 없긴 하지만, 아니 민주당이라도 좀 이거를 이 붕업 시켜야 돼요. 제가 그래서 원내 대변인 논평으로 어제 근데 그거 브리핑한 거 봤더니 한 12명 보더라. 12명. 아 진짜 한 12명 보더라 그거. 와 진짜. 분발하셔야 야. 아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의원님은? 제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당의 그 저걸 안 보는 거겠죠. 국회 방송을 안 보고. 아, 12명 보더라고, 12명. 내가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도 기자들이- 민주당 정치검찰 그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서 네.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도 기자회견 했어요. 네, 그나마 예. 이제 이 정도 기사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자기들이 쓴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완전 뒤집어야지. 못 쓰죠 그거. 그렇죠. 예. 김용남도 그동안의 발언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뭘 발언을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SNS에다가 기가 막힌 글을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반박 논평을 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에서 상법 개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2차 상법 개정 그때 재계에서 이제 경영 활동 이축될 수 있으니까 배임죄 등 그런 형벌 같은 건 좀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경제 형벌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면서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잡는 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는 이유가 이 대장동 사건이 배임죄잖아요. 이걸 이잼을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더라고요. 예. 요새 치킨 배달 열심히 치킨- 하는데. 그래요?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요새. 네,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건 나 또. 그러니까 이 치킨 배달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알고 계시고 이거 대한민국을 완전 떠들썩하게 했던 그거는 모르고 아니 기사가 났으니까 본 거고 안 났으니까 내가 못 본 거지. 아 진짜 내 억울해 잘못이야 나는 아니 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야. 아니 기사 많이 났는데 좀 찾아보세요. 아 많이 나진 않았어요. 네. 많이 나진 않았어요. 한동훈 씨는 매불쇼 치킨 나왔으니까 많이 배달할 나요. 시간에 예. 법원에나 출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네. 거제도도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두 분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빨리 저 사법부 얘기를 좀 잠깐 좀 할까 하는데. 천천히 가도 돼요. 아 진짜죠. 예. 그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쥐기현의 윤석열 구속 취소, 쥐기현의 재판 지연,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직후 대선 출마를 위한 한덕수의 사퇴. 너무 이상해. 아무리 봐도 난 정말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조이대 편이 돼서 한번 들여다봐도 네.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렇죠.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가 조이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거든요. 9월 30일 오전 10시 개최하는데 일단 청문회 증인, 참고인을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볼까요? 네. 자 지금 조희대 청문회하고 증인 참고인을 보시면 증인은 조희대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천대엽, 지기현, 오민석, 한덕수 이렇게 증인이고요. 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고요. 한인섭 변호사, 매불쇼 정규재 출연자. 그렇습니다. 네. 정규재 언론인 그리고 김선택 교수 이렇게 참고인입니다. 네. 김주옥, 노행남 이 두 분은 현직 판사인데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직격탄을 날렸던 분들이거든요. 김주옥 과거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글 뭐 한 부분만 잠깐 볼까요? 예, 5월 7일에 김주옥 판사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매우 상식적이야. 내가 볼 네. 때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자 그리고요 노행남 판사. 역시 노행남 판사도 5월 7일에 이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굉장히 셉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 공개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네. 정말 상식적이야.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와 미친다 진짜. 네. 미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미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9월 30일에 조희대 청문회를 하면 이날이 삼권 분립 사망일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야. 그냥 제도 안에 있는 거야. 네. 근데 무슨 실제 삼권 분립 사망일은 언제였냐? 2021년 4월이었어요.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힘으로 막아서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야. 맞아요. 그거는 제도가 아니야. 그때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국민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것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퇴하라! 뒤져라! 저 난리야 물리력으로. 이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했던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짓을 한 겁니다. 그건 폭력이죠. 폭력이죠. 불법.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이제 화를 낼 시간인데요. 우리 두 의원님들 지금 솔직히 너무 엄중한 시기고 정말 중차대한 시기 아닙니까?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 네. 조마조마하고. 근데 지금 언론은요. 방금 제가 다뤘던 뭐 이런 증인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지금 뭐 다루는지 알죠? 두 분 다. 뭐 다르죠? 민주당 내분, 민주당 갈등, 그걸로만 그러니까 사법개혁 쳐봐, 전부 다 그 얘기야. 민주당 지금 난리 났다고, 찌걱거린다고. 어때요 실제는? 실제로는 오늘 당 대표가 네. 저희 대변인단을 다 같이 회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 대변인단에서 좀 깨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네. 실제 팩트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대통령실하고도 자주 소통, 거의 매일 소통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 원대와의 그때 지난번에 협상 과정에서 좀 약간 생겼던 그 저 소통 착오 아, 네. 관련해서도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아, 그건 전화위복 매일 됐고. 서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본질은 조희대 저 대법원장이 일으킨 그 불법적 아니 그러니까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직위원회 말도 안 되는 그 구속 취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저 바로잡자라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지난 5월 14일에 열렸던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그걸 하자라고 이렇게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질은 그게 본질인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당 지도부랑 사전에 그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격가지잖아요. 법사위가 논의하지 않고 청문회를 의결했다. 지금 네. 그게 난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5월달에 한번 했는데 저 조희대 그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불참해갔기 때문에 그 무산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연장선상을 본다라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당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도 민주당 민주당 소속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특히 같이 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님하고. 보시냐고 어떻게 보시냐고. 아니, 그런데 그거 청문회를 잡기 전에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 아 법사위 차원에서 거죠. 예. 네. 사실은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 법사위원장도 있지만 법사위에 민주당 간사가 있잖아요. 보통 간사가 원내대표 측에 미리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청문회 개최하겠다. 그래서 알고는 있죠. 당연히 원내 지도부가 통상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아마 뉴스 보고 안 것 같아요. 이번엔.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좋죠.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사실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얘기 또 그것만 방송 아니 보도 나가요 또. 그 과정이 아니 뭐 그 팩트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좀 보면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서로 그 여야 간에 부딪히면서 막 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박균택 의원이 제안을 즉석에서 했고 그 즉석의 제안을 그냥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사전에 미리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런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분위기상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도 뭐 또 사실이었던 거죠. 결론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됐어. 그 사법개혁 얘기만 해야지. 아니, 그렇지.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네. 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들부터 해가지고 떳떳하다라고 하면 청문회 나와서 그렇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절차 아닙니까? 네. 거기 나와서 자기가 그 한 행위들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론이요 조희대 편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니라 실제로 조희대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억울하다고 하니까. 네. 아니 국민 앞에서 본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나는. 그렇지. 설명을 해보라는 설명을 거지. 해봐. 응. 억울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억울하다 싶으면 국민들도 조희대 편들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그러면 또 안 나오니까. 소부배당 2일 만에 직권으로 그러니까, 네. 전원합의체에 아. 해부했는데 9일 만에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180건이 전원합의체 해부됐는데 평균 994일 걸렸답니다. 네. 근데 9일 만에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대선 한복판에서 유력한 그 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왜 했는지를 밝히라는데 설명이 안 그게 될 설명이 거예요. 됩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조희대 만행. 이거는 계속 봐야 돼. 맞아요. 이거를 아직도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4월 22일부터 다시 또 읊어줘요. 자,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됐는데 자 오전에 소부에 배당되는 건이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대법관들은 이 사건을 아예 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조희대가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해버리고 참나. 그날 그냥 합의기일 진행해버리고 요게 그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이 됐어요. 당일에 그냥 예.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 진행하고 요때 표결까지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버린 거죠, 네. 저때.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 완성 결정.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출마 안 되겠구나 확인하고 한덕수 바로 대통령 되겠다고 총리직 사퇴. 이거를 안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심리를 해가지고 이제 와. 의견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기 현장에서 직접 그 청취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이제 청취했는데 맞아요. 그때 마지막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파기 자판. 파기 자판이 제일 걱정이었죠. 근데 아마 심리 과정에서 파기 자판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실제로 결론은 파기 환송이었지만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요. 저 과정 중에 잘 보시면은 저는 심판권이 없는 대법관들에 의한 재판 진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에 회부됐고 그 바로 당일날 전압 회부되면서 이틀 뒤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네. 그거를 검토하고 심증을 형성하고 의견 교환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네. 그 전부터 이미 다 기록 검토와 의견 교환이 진행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소부에 회부되지도 않은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와 사건을 갖다가 이제 실제 심리를 한 셈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죠. 그건 심판권 없는 대법관들에 그렇지. 의한 재판 진행이라서 네. 근본적으로 아예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고요.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 자체를 마치 우리가 사법개혁을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근데 결론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과정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정치 한복판에 사법부 수장이 뛰어든 사건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치를 누가 쓰레기통에 던졌느냐? 민주당이 던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그거를 던져놓고 네. 마치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규책을 묻는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적 정서가 좀 이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는 그래도 최후의 어떤 판단 기관인데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얘기지. 그렇죠.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 굳이 관여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했을 때를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있는 게 상권 분립 원칙이거든요. 네. 지금 사법부가 얼마만큼 지금 휘청휘청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바로 잡는 과정인데 네. 이 부분을 마치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치적 상권 분립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이다. 네. 어제 생각합니다. 그 법사위 그 저기 청문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그 검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기 구속 취소 날로 합니까 일로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날로 한다고. 네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물어보더라고. 아니 네. 그건 법상 날로 그러니까요. 날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있죠. 그게 그러니까요. 법에 날로부터 날까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소위 대법관이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한고 통해서 다퉈보라고까지도 한 사안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법개혁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가 한마디라도 했냐 이거야. 안 하잖아.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보수 논객이 그 다시 한번 그 조희대의 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만행. 네. 조희대의 만행. 네. 아직도 뭐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니 너네들 이렇게 빨리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무죄 받을 거라고 설레지 않았냐. 만약에 마지막에 무죄가 나왔으면 너네가 문제 삼았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5월 1일 날. 자, 매불쇼 한번 돌려보라고 하고 싶어. 매불쇼에서 매번 했던 얘기가 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무죄가 나오면 뭐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이 절차에. 그 얘기를 계속했다니까. 네. 매불쇼에서. 맞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고 있더라니까 또 그 사람은.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표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게 네. 3월 28일 날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당은 안 돼요. 원래 배당은 상고 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를 다 제출받은 다음에 배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재판부 배당은 4월 22일 날 처음으로 된 건데 네.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온 이후에 누군가는 재판 연구관한테 이 검토 보고서 작성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네, 왜냐하면 이 4월 22일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며칠까지 상고에서 내고 이런 법상 보장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땡겨서 어떻게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재판연구관 누군가에게는 미리 검토 보고서 작성하라고 시켰을 거야. 근데 누가 시켰겠느냐? 아마도 전원합의체 회부할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검사님 그 가설이 맞다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굳이 4월 22일 오전에 소부에 배당을 해요? 아니 원래 소부 배당이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부 갔다가 전원합의체로 가야 돼요.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죠. 그게 순서야. 근데 그것도 직권으로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통상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요. 네. 근데 이 4명의 대법관들이 회의를 해. 합의를 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 안 돼. 갈려. 네. 뭐 2대2로 걸리든 뭐 누가 하나가 절대 뭐 3대1로 갈리는데 네네네. 한 명이 끝까지 반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그럼 결론을 다 같이 내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부에 먼저 배당이 되는 게 원칙인데 저 사건은 소부의 대법관들이 어떤 심리를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김현정 의원님 빨리 가셔야 되나 보군요. 제가 네. 3시 10분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일어나세요. 네, 저희는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저기 그 조의대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네, 갈등 없다. 갈등은 없고 지금 이 그 사법 불신을 일으킨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따르는 그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5월달에도 저희가 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의총에서 특검, 국정조사, 탄핵까지도 강하게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만 대선 한복판이어서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충 뭐 얘기해서 이렇게 무마시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무마시킬 내용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쁜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